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지갑과 직결된 보험 그리고 디지털 금융 소식들입니다. 최근 기사들을 쭉 보니까요. 이 보험금 지급 문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상품 설명, 또 설계사 수수료 논란까지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그냥 정보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이슈가 당신의 금융생활, 특히 보험 가입, 유지, 자산 관리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부터 시작해보죠. 네. 역시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내가 꼬박꼬박 낸 보험금, 필요할 때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사가 고용한 의사소견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의료자문 공정성 문제 또 나왔어요. 이거 참 답답한데요. 아, 네,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좀 안 주려고 할 때 자기들한테 유리한 소견을 줄 만한 그런 의사나 업체를 통해서 자문을 받는 관행, 이게 여전하다는 비판이죠. 금융당국이 내부 규정을 만들었어요. 직접 의사 선정 못하게. 근데 현장에서는 그게 잘 안 지켜진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그럼 제가 제 주치의한테 진단서를 받아가도 소용없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보험사 쪽 의견 때문에. 네, 극단적인 경우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물론 모든 자문이 다 문제라는 건 아니겠지만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소비자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결국엔 이 보험금 심사 과정이 얼마나 투명해야 하는지, 또 소비자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알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정말 알아야겠네요. 모르면 그냥 당할 수도 있겠어요. 보험금 문제만큼 또 황당한 게 자동차 보험이죠. 보험료 아끼려고 특약 들었는데, 사고 나니까 보상 못 받는다. 이런 경우요. 특히 그 운전자 한정 특약, 나이 계산이랑 가족 범위, 이거 꼭 봐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특히 나이 계산. 예를 들어 만 30세 이상 한정 특약. 이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한국 나이 30살. 이게 아니에요. 주민등록상의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 만 나이. 저도 가끔 헷갈려요. 그럼 생일 안 지나 30살은 운전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만 29세인데 한국 나이로 30살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하다 사고 나면 그냥 특약 위반입니다. 보상 전혀 못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족 한정 특약도 잘 보셔야 해요. 보통 약관에서 말하는 가족은 본인, 부모님, 배우자, 자녀, 여기까지인 경우가 많고요. 형제자매는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제자매는 가족이 아니에요, 보험에서는? 네, 일반적인 가족 한정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명절이나 휴가 때 형제나 자매가 내 차를 몰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 특약 같은 좀 더 넓은 범위의 특약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작은 글씨 하나인데 나중에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약관 확인 필수입니다. 와, 정말 아는 게 힘이네요.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네. 다음 주제는요. 요즘 보험 상품들 참 어렵죠. 이름은 암 진단비로 똑같은데 왜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이 다를까요? 상품이 너무 복잡해져서 이제는 판매자 설명이 더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확합니다. 요즘 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나 아니면 판매 경쟁 때문에요. 같은 이름의 보장이라도 세부 내용을 아주 다르게 설계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 암 진단비. 이것도 어떤 암을 보장하는지, 갑상선암 같은 소외감이나 유사암은 진단비의 몇 %만 주는지, 또 진단 확정 기준이 뭔지, 조직검사 결과만 인정하는지 아니면 의사의 임상적 진단도 포함하는지, 이게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 다릅니다. 정말로요. 와, 그렇게까지 세세하게요? 그럼 그냥 보험료만 비교하는 건 진짜 의미 없겠네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가격만 보고 덜컥 가입했다가는 정작 필요할 때 원하던 보장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이라고 하죠. 이 법에서 소비자한테 중요하거나 좀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 이걸 판매자가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군요. 네, 만약 가입할 때 이런 핵심적인 차이점,
제대로 설명 못 들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 분쟁이 생겼을 때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결국 이제 상품 이름만 보고 고르는 시대는 정말 지났고요. 소비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해야 돼요. 탐정처럼요. 네. 가입할 때 귀찮더라도 이건 뭐예요? 저건 어떻게 달라요? 꼼꼼하게 물어보는 습관. 이게 중요하겠군요. 자, 이런 보험 환경 변화 속에서 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실손보험. 여기에도 변화가 있다면서요? 적자가 너무 심해서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는데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네, 맞아요. 실손보험 이거 뭐 거의 전 국민 보험인데 일부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 이용 이런 것 때문에 보험사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만 1조 6천억 원 적자라고 하니까 이게 심각하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금융당국이랑 보험업계가 올 하반기 목표로 5세대 실손보험을 준비 중입니다. 5세대요? 뭐가 달라지던 건데요? 핵심 변화는 이거예요. 과잉진료 논란이 많은 항목들 있죠. 예를 들면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의 보장을 기본 상품에서 아예 분리해서 선택형 특약으로 빼거나 아니면 보장 한도나 자기부담금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 이쪽이 유력합니다. 아, 그럼 기존 가입자들은요? 혹시 보장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될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기존 1세대부터 4세대 가입자들은 이 새로운 5세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근데 강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예전에 4세대 나왔을 때도 기존 가입자들이 잘 안 갈아탔거든요. 전환율이 아주 낮았어요. 만약 이번에도 전환하는 사람이 적으면 보험사 손해율 개선 효과는 별로 없을 수 있고 그러면 결국 기존 상품 가입자들 보험료 인상 압박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새로 나올 상품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 보험료 수준, 그리고 기존 상품과의 유분리, 이걸 꼼꼼히 따져보고 전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정말 잘 지켜봐야 할 문제네요. 내 보험료랑 보장에 직접 영향이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보험산업 내부 이야기 같지만 결국 이것도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험 설계사가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두면 받기로 했던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또 수수료를 7년간 나눠받는 방식 때문에 논란이 있다고요? 네,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쟁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최근 대법원 판결인데요. 퇴사한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사가 남은 유지 수수료를 줄 의무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왔어요. 이 유지 수수료라는 게 그냥 계약이 유지되니까 주는 돈이 아니라 계약 유지를 위해 설계사가 고객 관리를 하는 노력에 대한 대가로 본 거거든요. 근데 퇴사하면 그런 관리가 불가능하니까 수수료 줄 근거도 사라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계약서에 만약 퇴사 후에도 지급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쟁점이 더 논란인데요. 요즘 GA, 그러니까 독립법인 대리점들 여기서 설계사한테 수수료를 한 번에 안 주고 7년에 걸쳐 나눠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 설계사가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수수료를 아예 안 줘버리는 거예요. 이걸 수수료 몰수라고 하는데 이 관행이 문제라는 거죠. 7년이나 나눠주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못 받는다.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설계사한테 너무 불리한 약관 아니냐? 그래서 무효다. 이런 소송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이 관행이 무효라고 최종 판결이 나면요. GA 업계는 과거에 안 줬던 수수료를 소급해서 다 줘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설계사 처우 문제를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보험 판매 시장의 건전성이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와, 설계사 수수료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고 또 시장 구조까지 영향이 있군요. 자, 이제 디지털 금융 쪽으로 가볼까요? 최근에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의심 사건도 있었고 GA의 고객정보 관리 부실 문제도 나오고 이러면서 금융당국이 좀 단단히 벼르고 있다고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좀 규제 사각지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GA죠. 독립법인 대리점. 여기도 일반 금융회사 수준으로 정보보호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금융회사 전반의 정보보호 투자, 내부 통제 책임 이걸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금융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법을 새로 만든다고요? 네. 단순히 뭐 사고 터지면 수습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법으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금융회사의 성과 평가 지표,
KPI 개선입니다. KPI요? 네. 최근에 문제된 ELS 사태처럼 금융회사들이 단기 실적에만 너무 목매달아서 정작 중요한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미루는 행태,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얼마나 안전하고 적합한 상품을 팔았는지, 또 민원은 얼마나 줄였는지, 이런 것들을 KPI에 더 중요하게 반영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금융 소비자 보호하고 시스템 안정을 위한 조치인데 앞으로 금융회사들 영업 방식에 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이건 정말 환영할 만한 소식이네요. 그런데 디지털 기술이 편리하긴 한데 이게 또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고요? 모바일 상품권이 자금 세탁에 이용됐다, 이런 의혹 때문에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해외 범죄 조직이 국내에서 쓰는 모바일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자금을 세탁한 정황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상품권이 구매나 현금화가 좀 간편하고 익명성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인 거죠. 아, 그런 경로가 있을 수 있군요.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장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즉시 검사에 착수해서 관련 시장 전체를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리한 서비스일수록 이런 어두운 면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당국의 조사 결과랑 또 어떤 제도 보완책이 나올지 주목해야 합니다. 정말 편리함 뒤에 그림자네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엔 좀 더 미래로 가볼까요? 삼성이 반도체 다음엔 디지털 금융이다, 이러면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거 아주 흥미로운 주장인데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가치가 법정화폐에 고정된 암호화폐죠. 이걸 통해서 디지털 금융시장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아주 강해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가진 강점들, 전 세계에 깔린 갤럭시 스마트폰, 삼성페이 플랫폼, 또 삼성카드나 증권 같은 금융 계열사 역량. 이걸 다 합쳐서 삼성이 직접 원화나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와, 삼성이 자체 화폐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인가요? 기술적으로나 인프라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삼성에게는 엄청난 새 성장 동력이 될 거고 우리나라 전체의 금융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아요. 각국 정부 규제 문제, 기술적인 안정성 확보 문제,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등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미래 금융의 중요한 화두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사회적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삼성이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미래라 상상만 해도 큰 변화네요.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업계에 참고할 만한 소식 두 가지 짧게 전해드릴게요. 먼저 삼성생명에서 다이렉트로 보험 가입하면 혜택 주는 이벤트를 한다고요. 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직접 보험 가입하는 채널, 이걸 다이렉트 채널이라고 하죠. 이걸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벤트입니다. 10월 31일까지 진행하는데요. 암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에 월 보험료 25,000원 이상 가입하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 2만 원, 특정 종신보험은 월 3만 원 이상이면 신세계 상품권 3만 원, 또 연금저축보험 같은 금융형 상품은 월 10만 원 이상 신규 가입하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 3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오, 꽤 쏠쏠한데요. 네, 혹시 보험 가입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런 이벤트 정보도 한번 비교 목록에 넣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한이 얼마 안 남았네요. 10월 31일까지입니다. 네, 마감일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활동에 관한 건데요. 교보생명이 아름다운 가게랑 손잡고 버려지는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교보생명이 비영리 단체인 아름다운 가게의 그물코 프로젝트 2025라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민들이 기증했는데 팔리지 않아서 버려질 뻔한 물건들 있잖아요. 이걸 예술가들이 받아서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원순환 프로젝트죠. 요즘 기업 경영에서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걸 실천하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은 Have a Nice Earth 라는 제목으로 11월 7일까지 서울 성동구 헬로 뮤지엄에서 전시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보험금 문제부터 자동차 보험 특약의 함정, 또 복잡해지는 보험 상품과 판매자의 역할, 새로운 실손 보험 소식까지, 그리고 디지털 금융시대의 규제와 미래 기술, 또 기업들의 마케팅이나 사회공헌 활동까지 정말 폭넓게 짚어봤습니다. 당장 필요한 정보부터 미래를 대비하는 이야기까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험이나 금융, 이게 참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이렇게 꾸준히 핵심 정보를 좀 접하고 그 의미를 곱씹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현명하게 또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다룬 여러 이슈 중에서 저는 특히 그 보험 상품의 복잡화와 판매자 설명 책임 강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보험을 대하는 태도에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는 건 이제 좀 의미가 없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앞으로 보험 정보를 얻고 상품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